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희선 교수님께서 2년 전에 이제 목회 성담학교에서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장교회 다녔었습니다.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참 부담이 많이 되네요. 네, 제가 항상 목사님들은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많은 교역자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라니까 좀 부담도 되고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먼저 저기 강의에 앞서서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제가 참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옆에 분들한테 환영의 인사, 환영의 박수. 옆에 분 전도사님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서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포 경동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집이 목포에 가지고요. 어렸을 때 목포 경동교회. 목포에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 교단 중에 기장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광주 와서 알게 됐어요. 근데 목포에는 기장교회가 제법 많거든요. 되게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단에 대해서 이 일을 몰랐다가 목포 경동교회.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오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지금도 혹시 경동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경동교회가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 정리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인성 교수님께서 한신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장교단을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기장교회 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명함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목포에는 교회도 많지만 이 제주도처럼 많은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목포에 다방이 많고요. 두 번째는 술집이 많고 세 번째는 교회가 많답니다. 목포는 이제 바다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를 타고 오시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방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그냥 드시고 밤에는 이제 술집에서 술을 좀 드시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드시다가 새벽 기도가 되면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 회개하시고 그래가지고 목포에는 3가지가 참 많다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서 가방에 항상 성경책을 넣어서 다녀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하셨나 봐요. 저 때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의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한 번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가 성경을 맨날 갖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신학대를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어머니 기대처럼 신학대를 갔으면 한신대를 오게 됐을 거고 아마 우리 김희선 교수님처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도 보면 되게 내적 친밀감이 이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고요. 부산의 전경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즘 부산이 있잖아요.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중국 사람만 왔거든요. 중국 사람들만 막 그랬는데 요새는 이 각종 인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뭐 유럽에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해운대가 핫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도 사역지로 부산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요, 이렇게 전남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누가회라고 이제 의치한간생들 모인 선교단체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잠깐 협력 간사하고 지금 협력 누구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저희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일주일씩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 때.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이성교제라든지 뭐 자아상 이런 거 지금 강의를 해요. 정신과 의사라고 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왔더니 이제 평가가 좀 제법 좋아가지고 몇 번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평가 내용이 왜 좋았나 하고 봤더니 어떤 친구가 키가 작으시고 부담 없는 외모를 가지셔서 강의에 신뢰도가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후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녀석인지 찾고 싶었는데 오늘 또 그런 비슷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런 이야기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몸의 반응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이제 그것들이 어찌 정신질환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이랑 치료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현황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자분들 정신건강 어떻게 좀 유지하면 좋을까 제 조언 잠깐 담았습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그랬더니 역시 재미나이는 진짜 넣어버리더라고요. 바로 넣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유머가 없죠. 저의 유머를 전혀 이해 못하고 진짜 넣어버리더라고요. 혹시 이 시리즈 아시죠? 이게 혹시 잘 모르시나?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되게 이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해가지고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각 과별로 좀 달랐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는 뭐 미분해가지고 넣는다. 심리학과는 뭐 코끼리라고 세뇌를 시킨다. 뭐 이런 거 하고 홈쇼핑 업체는 뭐 냉장고를 사시면 코끼리를 넣어서 띱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들은 뭐냐면 의사한테 이걸 냉장고 어떻게 넣어야 돼?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인턴한테 시키면 되지.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요. 교수님들은 대학원생 시키면 되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전도사 시키면 되지. 이런 제가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 생각하면 항상 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그런 아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 제가 많이 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유머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양방향의 쌍방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는 것이 뭐냐면 약간 좀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미그달라라는 뜻이 어원이 아몬드랍니다. 이 관자놀이 안쪽에 깊은 뇌 속에 조그만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가 알람 반응을 일으켜요. 스트레스가 딱 오면 무서운 일이 딱 벌어졌다. 그러면 편도체가 헉 하고 알람을 우리 몸에다 쏴줍니다. 그러면 즉시 이거는 지체가 없어요. 즉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시 놀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촥 나오고 교감신경으로 부른 것이 확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놀란 반응 첫 번째 반응이고 그 놀란 반응이 딱 일어나서 몸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신호가 또 한 가지 전두엽 쪽으로도 또 앞으로 가요. 그럼 이 전두엽에서 뭘 하냐? 그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위협이 정말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착각한 건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두엽이 야야야야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야. 계속 움직여. 도망쳐.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하고 아니면 야야 이건 괜찮아. 이거는 비슷한 거였어. 놀랄 필요 없어. 지시를 해주면 이제 편도체에서 별거 아니란다. 그래가지고 경험신경계 잔음을 쭉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위험에 대해서 알람 신호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 편도체라는 것을 이제 해부학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해부를 하다가 뇌생물을 하다가 이제 염색을 하거든요. 근데 염색이 잘 희한하게 좀 달리되는 조그만 걸 발견했어요. 얘는 뭐지? 좀 다른 건가? 이렇게 그때까지 뭔지를 몰랐지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있었는데 이제 원숭이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죠. 원숭이한테 이제 이 편도체를 제거를 해봤어요. 어떤 기능인지. 그랬더니 원숭이가 호기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더랍니다. 그래 이게 호기심이 많아지고 재미난 일을 많이 하는 구조물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원숭이가 뱀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인간하고 똑같이. 뱀 모양을 딱 던져줬어요. 그럼 보통은 뱀 모양만 봐도 원숭이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는 뱀 모양을 딱 보더니 이게 뭐야? 하고 막 그러고 장난치고 막 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뜯고. 그래서 이게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두려움, 공포하고 좀 연관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도 특이한 질병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편도체가 석회화돼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 원숭이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공포가 없어집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우리 SM046이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편도체가 이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특징은 공포가 없습니다. 밤길을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죠. 캄캄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많이 당했고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일이 겪었으면 그 길을 안 가겠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길을 또 가요. 공포 반응이 없어져가지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도체가 이 공포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알람 반응이 쭉 오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그랬죠.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자율신경계의 일부고요. 자율신경은 두 가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죠.
교감신경계가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거, 그죠? 도망치려면 위험을 왔으니까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눈은 커져야 되겠죠. 눈은 커져가지고 동공 확장돼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숨은 어때죠? 근육이 빨리 뛰어야 되니까 숨은 가쁘게 쉬고, 심장 빨리 뛰고 팍팍팍 뛰고, 위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쳐야 되는데 위장이 활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은 잠시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주 체하죠.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방광은요. 오줌이 나오면 돼야 안 되죠. 그러니까 방광은 쫙 늘어져가지고 오줌을 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어쩌죠? 지금 면역할 때가 아니잖아요. 위험한데 도망쳐야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생식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쉬고 멍 때리고 있겠죠. 그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원래의 회복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 부교감 이 자율신경계의 역할이고, 이 자율신경계가 가장 극대화돼서 나온 것이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너무너무 가쁘고, 이 몸이 이렇게 뇌로 가는 혈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혈류가 너무 많아지고 피가 너무 급하게 오르고, 그러면 어지럽고 감각이 좀 둔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게 공황 발작이 되겠습니다. 공황 발작은 교감신경이 가장 극도로 항진된 상태다.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그러고, 그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힘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제가 공황 장애라고 그러고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자가 나타난 것 같은 큰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편도체에서 알람 반응을 일으키고, 그 알람 반응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돼서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이제 분노라고 돼 있잖아요. 분노. 싸우는 놈들이 있어요. 싸우는 애들이. 주로 이 남자들은 이제 싸우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자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치다가도 이게 만만하면 한번 싸워볼까? 이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싸워야 되면 뭘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움직임에 관련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과 관련되어진 이 질환들은 남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독. 대표적으로 중독, ADHD 이런 것들은 도파민 관련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러 가죠. 게임해가지고 롤. 한 놈 죽이고 두 놈 죽이고 이제 몇 킬이야 뭐 이런 거 하고 게임하러 가잖아요. 게임하러 가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이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해결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도망치는 것으로도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도망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도망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럼 이런 흥분되어진 뇌를 안정시키는 것은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관여하게 되고, 세로토닌과 관련되어진 질환들, 대표적인 게 우울 불안이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여성들에게 훨씬 많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나 힘들어. 또라이를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화하잖아요. 아니면 SNS에다가 눈물 사진 또르륵 하나 올려가지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잖아요. 혹시 그 동물의 왕국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자에게 쫓겨갖고 막 도망치던 얼룩말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도망쳐서 뭐예요? 막 도망치잖아요. 그럼 사자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룩말은 다시 풀을 뜯어요. 한번 도망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죠. 한번 그 위험을 벗어나고 나면 다시 바로 평안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을 뜯습니다. 이게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데카르트가 말했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안정화되었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사자가 언제 또 나를 덮칠 것인가? 또 주변에 다른 사자가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동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한데 이거 도망치다가 또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걱정이라고 부르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 외부의 알람 신호가 아니라 이번엔 내적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안에서의 걱정이 이제 편도체를 자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내적 알람이 돼서 또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교감신경계가 또 자극됩니다. 그러면 또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또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아까 뭐라 했죠?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나오다 이제 없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불안장애가 생기거나 우울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세로토닌 보충약을 쫙 주면 또 많이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두 장을 넘겨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면 이제 도식화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이게 고장이 나게 돼요. 원래는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딱 안정을 시켜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 받다 보면 신경세포가 망가져요. 그럼 그 회로가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면 다시 안정화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고 이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안 편해지고 기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치료를 했다. 어떤 거든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호전이 됐다. 그러면 다시 보시다시피 아까 그 병들었던 신경세포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 정서를 반응하는 이게 마음을 조절하는 그런 회로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만드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고 우리가 습관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습관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최소 3주 얘기하거든요. 최소한 3주를 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2달 정도, 60일 정도 돼야 이제 몸이 습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습관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행동에 대한 신경세포가 우리 뇌에 생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고장났던 회로가 이렇게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과도 약을 한 번 먹으면 딱 좋아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2주 이상 드세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2주 이상 들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질환의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전적 기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놀람, 알람 반응이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같은 방에서 잤어도 어떤 친구는 감기 걸리고 어떤 친구는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건 기질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에 취약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가진 친구가 어릴 적에 양육 시기에 부모님이 이제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깜짝 놀란 반응을 많이 발전시켰다든지 또는 방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적인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정신질환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심리학에서 항상 마음속 아이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우리 그 양육 환경이라든지 기질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스트레스 반응, 최근의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과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우리에게 온다든지 또는 스트레스가 병적인 회로들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뭐냐면 수면이 불규칙하다든지 먹는 것이 너무 불규칙하고 안 좋은 걸 많이 드신다든지 그죠? 술이나 커피 같은 걸 너무 복용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이제 자극이 많은 시기가 되면 훨씬 이런 병적인 회로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회로에 뇌 기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증상이 되는데 이제 그걸 되돌리면 다 치료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증상부터 좋게 해. 그게 이제 약입니다, 약. 그래서 병원 가면 일단 증상부터 좋아져야 되니까 약을 드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마음속 밑에 있는 그 양육 환경 이런 곳에서 있는 그 마음속 아이를 성장시키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상담 치료가 되겠습니다. 분석 치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스트레스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신의학과에서 어떤 증상들을 치료를 하냐면 어디 아픈 것도 치료를 해준다. 첫 번째는 정서 증상이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나 무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상하고요. 그다음에 행동 증상, 그다음에 인지 증상,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체 증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설명이 안 된 거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맨날 병원 가고 어디 아파요? 병원 가면 검사해가지고 검사 정상입니다. 어머니 신경성이에요. 정신과 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시잖아요. 저보고 정신과 가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셔요.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반응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각하게 돼요. 그걸 통증처럼 지각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의 통증을 연결하는 신경회로하고 이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하고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써요. 그래서 통증을 감정처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연구가 있었죠. 뭔가요? 실연하고 난 다음에 아파하는 친구한테 타이레놀을 줘요. 그러면 그 실연의 고통이 잠시 낫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요. 재미난 연구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 증상도 우리 정신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주요 우울증의 9가지 진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9개를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제게 있어요. 1번, 2번. 첫 번째 우울한 기분 있잖아요. 우울한 기분. 두 번째 흥미의 소실, 즐거움의 감소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2번이 정서적 증상이죠.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3번. 3번이 뭔가요? 식욕의 저하. 그죠? 식욕의 저하고 입맛이 없고. 네 번째 잠도 잘 못 자고. 오히려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폭식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뭐죠? 정신 운동성 초조. 막 이렇게 어쩌지 하는 초조. 또는 어떤 사람은 툭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 그리고 피곤함.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몸의 증상이죠. 몸의 증상. 신체적 증상.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7, 8, 9번. 7, 8, 9번. 집중이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부적절한 죄책감이라든지 무가치감을 느끼는 거.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 요 세 가지. 요건 뭔가요? 생각, 사고장애. 그래서 위에 정서장애, 정서 증상, 신체 증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고 증상, 이 생각 증상, 이 세 가지.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 우울증을 가지고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몸까지 포함한 전신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될까? 모두가 있는 증상인데 언제 치료를 받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불편하면 정신과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멀쩡해. 근데 나는 불편해. 그러면 정신과 오시면 됩니다. 그럼 치료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능의 손상입니다. 증상의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내가 예전보다 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환자분이 환각이 항상 있어요. 환각이. 약을 먹어도 환각이 항상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입원을 가끔 할 때가 있고 입원 안 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분의 환각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응원하는 환각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팅! 힘내! 잘해! 뭐 이런 환각이 들려요. 그때는 이제 치료를 안 하죠.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분이 그 환각의 내용이 바뀌어요. 환청이 막 나쁜 내용으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환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입원 잠깐 하셔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화이팅 하는 환각으로 바뀌면 퇴원을 하시죠. 그래서 증상 유무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걸 증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또 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원래 하던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던 친구가 공부를 좀 못하게 된다거나 게임을 너무 레벨이 좋았던 고수였는데 갑자기 하수가 돼가지고 못한다거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예전에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반찬 개수가 줄어들고 시험을 잘 못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데 지하철 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근 못한다거나 이런 기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신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치료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병원 오면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그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 정신과 선생님은 잘 듣지도 않고 맨날 약만 줘요.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상담 많이 못하고 이제 그 약만 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약을 빨리 주는 이유는 굉장히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치료를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약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정신과 약이 나온 게 이제 1900년 후반대거든요. 1970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정신과 약들이 되게 부작용도 많고 효과도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정신과 치료의 대세가 이제 정신 분석 해가지고 마음을 통찰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거든요.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약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신분석하는 그 대세 그 정신과 의사들이 통찰력의 개선이 없는 증상 호전은 아주 피상적인 거다. 그래서 증상만 빨리 호전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되게 홀대했어요. 잘 안 먹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석만 받다가 효과가 안 됐다. 치료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고소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체계화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 치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이 정신과 오게 내원하시기 전에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이제 초기에는 상담 치료 같은 게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매일 앉아가지고 상담자하고 막 상담하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미국 애들은 아주 그냥 편하게 상담 가서 그냥 요즘 힘들어요. 요즘 내가 누구랑 싸워서 친구랑 싸워서 상담 열심히 잘 하십니다. 상담하는 거 그리고 정신과 가는 거 이게 너무 이게 일상화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하시면 먼저 일찍 가셔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 치료. 예술 치료는 거의 영적인 좀 치료죠. 그래서 춤 노래 한다거나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증상을 이게 이해하고 회복하는 거 있고요. 바이오 피드백은 불안장애에서 쓰는 건데요. 이제 불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자기 몸을 조절해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요새는 이제 새로운 치료를 해가지고 그 자기장을 머리에다 쏴줘요. MRI를 맨날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MRI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걸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다른 증상들을 많이 호전시키게 돼가지고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가야 돼요. 방문을 자주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급여가 비싸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고 정기 자극하는 치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절대 나 혼자서 그냥 내 불편함을 이게 마음의 증상이라고 참지 마시고 정신과 가셔가지고 사실 상담하면 좋다 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약을 너무 좋아하고 맨날 약 쓰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할머니 약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독하고 나쁜 약을 의사 선생님 말이야 의사 선생님 당신 가족에만 이런 약 먹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답을 친절하게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들 다 드시고 계세요. 편하게 드시고 돼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다 드시고 있어요. 제가 처방해서 다 먹게 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드세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고 이 표가 뭐냐면 2021년도에 그 OECD에서 약물 사용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약 사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항생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엄청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당뇨는 중간 정도, 그리고 항우울제는 꼴찌, 제일 꼴찌잖아요. 제일 꼴찌, 그죠? 제일 꼴찌.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우울제 사용량이 진짜 적은 나라예요. 정말 적은 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 처방이 너무 적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선진국이 되면 항우울제가 복용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살 대국이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2006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자살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셨죠. 근데 일본이 그때부터 자살 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상담도 이제 비용을 많이 드리고 이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고 정식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항우울제가 엄청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일본은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도 옛날에 자살 왕국으로 아주 유명했던 나라죠. 근데 거기도 이제 상담과 약물 치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의 마인드는 아직 약간 개동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처럼 상담도 자유롭게 하고 정신과 약도 항우울제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면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기 내과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항우울제 먹으면 진짜 좋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지. 그냥 먹으면 좋아. 그랬더니 근데 그 왜 그걸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 동창을 만나고 왔대요.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굉장히 우울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애였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대요.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밝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네 독일 교육이 진짜 좋은가 봐. 네가 그렇게 활발 좋아졌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교육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항우울제를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독일에는 항우울제 먹는 게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타이레놀 먹는 것처럼 그냥 막 먹어. 그랬더니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항우울제 먹으면 그렇게 좋지. 많이 먹도록 해. 제가 권유를 드리고 환자들이 많이 처방해 주고. 사실은 저희 의사들도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빼고는 항우울제 처방하는 걸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우울증 약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기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싫어하고 항우울제가 되게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항우울제가 오히려 타이레놀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약점 찾아보면 타이레놀 한 값 사셔가지고 약 설명서를 보시면 부작용이 이만큼 있거든요. 항우울제도 이만큼.
똑같아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굉장히 요즘에 나온 항우울제들은 부작용도 적고 굉장히 효과도 좋으니까 이제 그걸 드시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 느끼지 마시고 오늘은 거의 그 지금 제가 제약회사 직원처럼 되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보험에서 다 커버해 주니까 비용도 좀 싸요. 그러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들 드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도 약이지만 질병 이전 단계에 상담받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담이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거 있고 마인드 카페 뭐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자신하고 좀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을 심리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카페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특히 마인드 카페 하시는 교수님은 우리 크리스천이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트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제가 여기를 자주 가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국 교회 트렌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도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저 책을 되게 좋아하고 저 연구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고요. 우리 지금 목회자시니까 저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에 출간했던 저 책에는 이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건 정부에서 한 건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정신건강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의 73.2%가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교인은 아니고요. 일반 인구거든요. 그러면 교인에는 어떨까? 교인수도 근데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지난 1주 동안에 뭐 우울과 불안, 그다음에 중독, 또 자살 사고 이런 것들로 고생했다는 성도님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데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냐? 목회자들은 더 안 좋아요. 목회자들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의 30%가 너무 자기가 정신질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목회자도 아닌 옆에 있는 사모님하고 자녀분들은 더 심하게 정신질환을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질환들, 정서장애들이 또 이렇게 드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목회자 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힘든 시기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참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얼른 병원 가셔가지고 또는 상담센터 가셔가지고 회복하시면 빨리 회복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이런 소문에 훨씬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정신과 질환에 대한 낙인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많아지는데 정신과 가면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더 안 가게 되고 또 숨기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되게 자기가 공황장애 알았었다, 뭐 우울증 알았었다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통해서 우리 정신질환이 너무 많고 빨리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봄,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부모님이 먼저 쓰고 아이를 나중에 씌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먼저 살라고? 지 먼저 살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먼저 썼더니 아이의 생존율이 더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먼저 쓰시고 아이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돌봄을 잘하려면요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본인이 건강해야 돌봄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또 상담사든 우리 정신과 의사든 항상 자기를 먼저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많이 학대당하시죠. 그러다 보면 돌봄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항상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도 건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목회자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신학하고 정신의학하고 이렇게 많이 조화를 하려고 노력했더니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의사신데 그분이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심리학하고 이제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부인 이전에
반드시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 주장을 해본 사람이 자기 주장도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 없이 자기 부인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자기 주장 없이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니까 자기 부인 나는 없고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친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 주장 없이 자기 부인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억압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보시면 어때요? 자기 주장이 겁나 센 사람이죠. 그죠? 이제 사실은 보면 어떻게 구약의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이 좀 맞아 보일 때도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바리새인 학대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굉장히 성숙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 결국은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자기 부인의 극치에 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길인 거고, 대부분 이제 자기를 성장시키거나 자기 주장 없이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부인보다는 종교적 억압에 가깝고, 그런 억압이 됐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에 걸리기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좀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부인을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쌓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회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일단 먼저 불편함이 생기면 무조건 전문가하고 상의하세요. 우리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서적인 질환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상담하고 투약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도 되고 상담사를 찾으셔도 되고, 초기에 빨리 찾아가시면 회복도 빠르고 좋다. 이렇게 목사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이 성도님도 가기 편하겠잖아요. 이제 옛날에 저희 병원이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이 부산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좀 산속에 있어요. 원래 정신과 병원들은 산속에 있는 거 아시죠? 산에 딱 갇혀가지고. 네, 저희 병원에 이제 목포 시내에서 이제 계시는, 부산 시내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험한 곳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알면 안 돼가지고 찾아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럼 제가 잘 치료해드렸다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먹게 해가지고 빨리 치료해가지고 혼연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건강 얘기 주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빨리 가시면 좋다. 빨리 가시면 좋다. 성도들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셔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이시면서 대학원생이기도 하시고 목회자이기도 하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그게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막 어떤 카페에서 막 그 유리 던져가지고 막 깨고 막 이런 카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풀렸다 그래요. 그냥 꿰일 때는 막 이제 굉장히 후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와서 이게 뭐냐, 내가 뭐 이상한 유리나 깨고 다니고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자괴감 든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스트레스는 이제 푼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스트레스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란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동들, 그걸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수다 떠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자 후배들한테 전화가지고 야 요즘 뭐 또라이는 없니? 뭐 잘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수다를 많이 떨어요. 좀 이렇게 저는 또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기를 많이 쓰거든요. 일기라고 쓰고 옆에다 데스노트라고 쓰는데 욕을 엄청 써요. 이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쓰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제가 많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계절 환경일 때 제가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군인처럼 험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소녀소녀하거든요. 시도 쓰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이 한번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울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개운해.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고 이게 활발한지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수다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친구들도 많고 이제 말 잘하는 여학생들 몇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전화하면 막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그 친구들 다 끊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해할까봐.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많이 사귀셔가지고 다음에 많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회로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막 쌓여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돌려줘야 돼요. 이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 뇌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하게 설계돼 있어요. 아까 펜도치 봤잖아요. 바로 쫙 부정적인 생각이 딱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좀 우리 뇌를 교육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내 뇌를 있잖아요. 내가 쓰기 좋게 딱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걸 바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자기 비난이 막 쏟아지거든요. 막 나쁜 스트레스가 들면 빙신 같은 거 그것도 해결 못했어? 왜 그러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했었어요. 이런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뇌한테 바꿔줘야 돼요. 야,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시기에 한 방 질렀으면 가슴은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잃었을 거잖아. 넌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거기서 그런 말도 못하는 참 내 자신이 정말 참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하고 나를 다독여주고 비난하지 말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조그만 성취들 잘한 것들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성취에 대한 얘기하면 맨날 드리는 말씀이 이부자리 개라. 이부자리 먼저 내가 결심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부자리 꼭 개야지 하고 이부자리 개고 개했으면 칭찬하고 나 이부자리 겠네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성취를 이뤄나가면 내 뇌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세팅해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 20분까지였죠.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정신 건강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의미 있는 친구들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들하고 많이 의지하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은 뇌를 굉장히 건강해 주는 활동이거든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나병을 고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병을 10명을 고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되게 상처받으셨나 봐. 야, 다 안 나섰어? 너만 나섰어? 그랬더니 아니요, 다 나섰는데 저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되게 상처받으셨나 봐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종교를 물어보거든요. 이제 환자분 종교는요? 네, 교회 다니요. 내가 권사예요, 권사.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치료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겁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빨리 고쳐주셨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나? 그러면서 네, 예, 좋은 종교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억울한 마음을 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시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약을 너무 잘 지었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나 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기도도 또 하나를 했었는데 그 기도는 지금 녹화 중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명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실은 하나님 정도 되면 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니한테 신기한 능력을 줘갖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뒤에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 7,000 수로 압도하는 깡패도 아니고 수로 숫자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되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되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숫자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제가 이제 CF 순회를 94년도에 제가 94학번이거든요. 94년도에 CF 순회를 처음 갔어요. 학교에서는 우리 그 CF로 해가지고 한 10명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기타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순회를 딱 갔는데 한 500명이 앞에 쫙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큰 집단이었어? 오, 대단한데? 이렇게 동료들이 많은데? 근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학교 대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숫자가 주는 그 위로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들,
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아주 큰 자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소중히 여기시고, 이번에 악동 뮤지션의 음악 들으셨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너무, 저는 사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듣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봐야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인 수현 씨가 운전하시면서 우리 정신과적으로 되게 문제가 좀 증상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도 있으셨고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 찬이가 가가지고 이제 그 동생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작은 거부터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그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지금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생했던 학생 때 있었던 그 친구들, 학교 동창들, 그 동아리 친구들, 같이 일했던 전공의 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저희 위로가 돼요. 제가 지금 16년 동안 부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인 광주, 목포, 광주,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광주 친구들을 떠나온 지가 지금 16년째인데도 아직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막 그 친구들이 자주 전해가지고 부산 살기 힘들지?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산 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신 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하셔가지고 잘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잘하고 계신다 칭찬 한번 할까요? 자,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결심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회 쉽지 않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분 남았거든요. 1분. 이 노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네, 혹시 율동도 아시죠? 율동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까 아웃사이더들은 이렇게 하고, 인사이더들은 이렇게 율동 하시는 거 아시죠?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사랑해. 아시죠? 사랑해. 반반씩 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혼자니까 지금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제가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게 있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제가 혼자 있어서 나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둘씩 짝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하는 거예요. 하트 반반씩 하트 이렇게 만드시고, 주님이 할 때 두 분이 잡으면 되고, 아시겠죠? 네, 굉장히 뻘쭘하고 힘드실 거 잘 알아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김일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가 몰랐는데 이제 같은 부사관 같은 동기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제가 12시 20분 시간 딱 맞췄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